세계에서 이 기술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 곳뿐입니다. 기술 강국 미국도, 한때 반도체를 호령하던 일본도, 14억 대국 중국도 끝내갖지 못했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이 전 세계 AI의 심장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세계 1위 기업들이 그 작은 나라 앞에 줄을 섭니다. 중국은 이걸 빼앗겠다고 반도체 하나에 무려 60조를 쏟아부었습니다. 국가의 모든 힘을 총동원했습니다. 한국의 인재를 빼왔고 세계 최대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벽 앞에서 대국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이징 한복판에서 중국이 스스로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영원히 따라잡지 못한다. 그 충격적인 고백의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베이징의 그 회의실은 제가 30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본 가장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회색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난방을 세게 틀었는데도 어쩐지 손끝이 시렸습니다. 긴 마호가니 탁자 위에는 찻잔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그 김이 천천히 올라오다 공기 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방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자오라고 합니다. 나이는 62이고 얼마 전까지 국가 반도체 산업 투자기금의 부주임으로 일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따라잡겠다고 풀어놓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에 얼마나 쏟아부을지 결제하던 사람입니다. 어느 공장에 보조금을 줄지, 어느 회사에 수조 위안을 밀어줄지, 한국과 대만에서 누구를 얼마에 데려올지, 그 서류맨 아래에 도장을 찍던 손이 바로 제 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멀리서 구경한 사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돈을 태웠고, 제가 직접 사람을 빼왔고, 제가 직접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부끄럽고, 그래서 더 정확합니다. 그날 회의실에는 모두 1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유 투자기관의 임원들, 메모리 회사 대표들, 공업정보화 부처의 젊은 관료들, 그리고 가장 안쪽 상석에는 이 모든 국가 사업을 총괄해 온 장 위원장이 앉아 계셨죠. 70이 넘은 그분은 그날따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두꺼운 안경 너머로 정면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침묵이 그 방에서 가장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제 바로 맞은편에는 쉬 회장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메모리 기업 중 하나를 이끄는 사람이고 국가의 돈을 가장 많이 가져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날도 그는 손목에 찬 묵직한 금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이런 회의 따위는 빨리 끝내고 싶다는 표정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끔 한숨을 쉴 때마다 옆에 앉은 젊은 임원들이 눈치를 봤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의 첫 번째 화면을 띄웠습니다. 거대한 숫자 하나가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60조.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반도체 하나에 쏟아부은 돈입니다. 정부 기금, 지방 보조금, 은행 대출까지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받아 가신 돈이고 제가 결제한 돈이죠. 이 방에 계신 분들 중 이 돈에서 한 푼도 안 받은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누군가 펜을 내려놓는 작은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2개의 숫자가 나란히 떴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입니다. 첨단 메모리,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AI 시대를 떠받치는 그 HBM이라는 물건. 그 시장에서 한국 회사 하나가 차지한 점유율이 60%가 넘습니다. 그럼 우리는 몇 %일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점유율은 통계 그래프의 막대조차 그려지지 않습니다. 0. 몇 %요. 그래프에서는 그냥 바닥에 붙은 가느다란 선 하나입니다. 쉬 회장이 코로 짧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저는 못 들은 척하고 화면을 한 번 더 넘겼습니다. 마지막 숫자가 떴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잘 팔리는 AI 칩을 만드는 회사,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 미국 회사 말입니다. 그 회사가 칩 한 개에 박아 넣는 첨단 메모리의 90%를 단 한 나라, 사실상 단 한 회사에서 사갑니다. 그게 한국의 SK 하이닉스입니다. 90%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AI도
결국 한국에 메모리가 없으면 단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그 미국 회사가 한국 앞에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15명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그 회의실에 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그 기술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영원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술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고 한국이 가진 그 메모리가 바로 그겁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쩍하고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석의 장 위원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4명의 얼굴에는 동시에 똑같은 표정이 떠올랐죠. 어이없음, 분노, 그리고 비웃음. 가장 먼저 쉬 회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천천히, 비꼬듯이. 짝, 짝, 짝. 좌우부주임. 그가 다리를 풀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의자가 끼익 소리를 냈어요. 방금 그 말, 제정신으로 한 말입니까? 우리가 60조를 썼다면서요. 그 60조 중에 절반 가까이를 내가 가져갔고, 지금 내가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 돈을 결제한 본인 입으로 우리는 영원히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럼 그 돈은 다 뭡니까? 당신이 헛돈을 썼다는 자백입니까? 아니면 우리더러 다 같이 무릎 꿇자는 겁니까? 회의실 여기저기서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제 등으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이 순간이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막상 15명의 적의 어린 시선을 한 몸에 받으니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마른 침을 한 번 삼켰습니다. 쉬 회장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더 진실을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요. 잘못을 인정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잘못을 알고도 같은 돈을 또 태우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잘못 알긴 뭘 잘못 알아요. 쉬 회장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앞서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신의 영역입니까? 우리가 10년 전에 고속철도 따라잡았고, 태양광 따라잡았고, 디스플레이도 다 가져왔고, 전기차 배터리도 세계 1등 우리가 했어요. 그때도 다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해냈잖아요. 반도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시간 문제예요. 길어야 2, 3년입니다. 맞습니다. 옆에서 한 젊은 임원이 거들었습니다. 아직 40도 안 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14억 인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 있고, 국가가 밀어주는 돈이 있고, 매년 쏟아져 나오는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나라가 지구상에 우리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부주임님, 솔직히 오늘 너무 패배주의적이십니다. 그런 말씀 세워나가면 사기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아세요?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혼자였어요. 15명 중에 제 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의 자신감은 근거 없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따라잡아 온 나라였거든요. 남들이 100년 걸린 걸 우리는 10년 만에 해치웠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이길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 자신감이 사실은 가장 깊은 함정이었다는 걸 그날에 저는 증명해야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무겁고 솔직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회의실의 비웃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한국과 대만에서 데려온 엔지니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입니다. 그것도 그냥 데려온 게 아니라 원래 받던 연봉의 3배, 어떤 사람은 5배를 줘서 데려왔습니다. 베이징 한복판에 아파트를 주고 차를 주고 아이 국제학교 학비까지 다 대줬어요. 그 돈도 제가 결제했습니다. 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웬만한 작은 공장 하나 값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쉬 회장이 또 끼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의자의 등을 깊숙이 기대고 두 팔을 벌려 양옆 의자 등받이에 걸쳤어요. 마치 이 방의 주인이 자기라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내가 그 작전을 직접 지휘했어요.
나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 대만 사람들, 돈 앞에서 다 넘어오더군요. 충성심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봉투 두껍게 내미니까 회사 기밀이고 뭐고 머릿속에 든 거 다 싸들고 우리한테 왔어요. 어떤 팀은 부장이 부하 직원들까지 통째로 데리고 넘어왔습니다. 팀 하나를 통째로 산 거죠. 그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술의 국적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가지면 그 사람 겁니다. 한국이 30년 걸려 만든 거, 우리는 그 30년을 봉투 하나로 사는 거예요. 그게 머리 쓰는 겁니다. 우직하게 30년 갈아 넣는 놈은 바보고 그걸 돈으로 사오는 사람이 영리한 거 아닙니까? 나는 영리한 쪽을 택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치가 묵직하게 막혔습니다. 저 사람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바로 그 작전의 끝을 봤거든요. 봉투로 사온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를요. 쉬 회장님,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데려온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명단을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이미 회사를 떠났어요. 남은 사람들도 처음 약속받은 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 머릿속에 든 지식만으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헛소리예요. 쉬 회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살짝 가셨습니다. 엔지니어가 기술을 모르면 누가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 라인을 직접 돌리던 사람들이에요. 손에 익은 사람들이라고요. 라인을 돌리는 거하고 라인을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비행기 조종을 아무리 잘하는 기장도 비행기 공장을 통째로 머릿속에 넣고 다니지는 않잖습니까? 운전 잘한다고 자동차를 처음부터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의 그 기술은 한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수천 명이 수십 년간 수십만 번 실패하면서 종이마다 적어놓은 데이터 속에 들어있어요. 이 온도에서 이렇게 하면 깨진다. 저 습도에서는 저렇게 틀어진다. 그 수십만 개의 실패 기록 위에 한국의 기술이 서 있는 겁니다. 그 데이터는 봉투에 안 들어갑니다. 사람 머리 몇 개로는 절대 안 옮겨져요. 천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기금의 기술 자문이고 숫자와 데이터로 사람을 찍어 누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부주임님, 말씀은 그럴듯한데요. 저는 데이터로 반박해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태블릿을 들어 올리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우리 회사들의 연구 개발 인력을 다 합치면 지금 한국 그 회사보다 많습니다. 연구 개발비도 국가가 밀어주는 거 합치면 결코 적지 않아요. 논문 수도 우리가 더 많이 냅니다. 특허 출원 건수도 우리가 앞섭니다. 인력 많고 돈 많고 시장 크고 논문 많고 특허 많고 이게 다 우리가 위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영원히 안 된다고 단정하십니까? 숫자가 그 말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는데요. 맞아. 숫자로 따지면 우리가 다 이기지.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천 박사의 말은 틀린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종이 위에 숫자만 보면 우리가 다 앞서 있었습니다. 인력도, 돈도, 시장도, 논문도, 특허 건수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었던 겁니다. 종이 위에서는 다 이기고 있는데 현실의 시장에서는 0%라는 거요. 그 간극이야말로 제가 그날 설명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이번엔 현장 공장을 책임지는 공장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비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부주임님,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희 현장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명절에도 안 쉬고 밤을 새우고 라인 하나 살려보겠다고 다들 집에도 못 들어갑니다. 저희 라인장 한 명은 작년에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부주임님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흘린 땀은 다 뭐가 됩니까? 우리가 무능해서 못한다는 겁니까? 왜 우리를 탓하십니까?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로요.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공장장님. 저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땀을 탓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귀한 땀을 처음부터 메워질 수 없는 웅덩이에 쏟게 만들었다는 걸 탓하는 겁니다.
밤을 새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밤을 새워도 안 되는 일을 곧 된다고 거짓말한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땀은 죄가 없습니다. 그 땀을 엉뚱한 대로 흐르게 한 사람이 죄가 있는 겁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한 말, 거짓말한 사람이라는 그 한마디에 몇몇 사람이 슬쩍 쉬 회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거든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그랬습니다. 쉬 회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그는 금시계를 만지작거리던 손을 멈췄어요. 좌우부주임. 말 가려서 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아까의 여유는 어디로 갔는지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누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우리는 분명히 성과를 냈어요. 수율도 올라가고 있고 샘플도 나왔습니다. 다 보고서에 적혀 있어요. 정부에도 다 보고했고요. 그 보고서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말을 흘려두었습니다. 아직은 칼을 빼들 때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한마디로 쉬 회장의 이마에 처음으로 핏줄이 섰습니다. 그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는데 잔을 쥔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가장 큰 소리로 비웃던 사람이 가장 먼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보통 그렇습니다. 떳떳한 사람은 화를 안 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대개 숨길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날 그 방에서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15대 하나. 그 구도는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의실 가장 끝자리에서 단 한 사람만은 비웃지도 화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메이라는 젊은 관료였어요. 엔지니어로 오래 일하다 얼마 전 우리 부처로 자리를 옮긴 36살의 여성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까부터 펜을 멈추고 두 손을 모은 채 제 말을 아주 조용히, 아주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 거대한 얼음벽에 첫 번째 금을 내는 사람이 될 줄은요. 좋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화면을 3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시니 제가 가장 먼저, 가장 단순하고 가장 부정할 수 없는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으로 못 사는 첫 번째 물건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장비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버스 몇 대를 합쳐 놓은 듯한 집채만 한 기계였어요. 이게 EUV라는 장비입니다. 가장 앞선 반도체를 만들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계예요. 빛으로 회로를 그리는데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을 다루는 물건입니다. 이게 없으면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이걸 여러 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한 대도 없습니다. 그건 압니다. 천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 되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한 대에 수천억이라도 사면 되죠. 못 삽니다. 제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 장비는 전 세계에서 단 한 회사만 만듭니다.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 회사는 우리한테는 이 기계를 단 한 대도 팔지 않습니다. 미국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트럭에 싣고 가도 현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아도 그쪽에서 안 판다고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런 물건이 있는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몇 해 전 우리 회사 한 곳이 그 장비와 비슷한 핵심 설비를 들여오려고 계약 직전까지 갔습니다. 돈은 이미 다 준비돼 있었어요.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바다 건너에서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눈앞에 다시 떠올랐거든요. 한국까지 왔던 설비 부품들이 다시 배에 실려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그 항구에 있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어요. 수십억짜리 장비가 든 거대한 컨테이너가 우리 땅을 단 한 발짝도 밟지 못하고 뱃머리를 돌리는 걸 저는 부두에 서서 두 눈으로 봤습니다. 컨테이너에 붙은 우리 회사 이름표가 빗물에 젖어가는데 저는 우산도 안 쓰고 그걸 끝까지 봤어요. 제가 그 순간을 떠올리자 지금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데 물건을 못 사는 기분 겪어보셨습니까? 그건 가난한 것보다 더 비참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만 생기면 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있어도 못 샀어요. 주머니에 돈을 가득 넣고도 가게 문 앞에서 쫓겨난 사람의 기분. 그게 그 항구에서 제가 처음 느낀 벽이었습니다. 그 벽은 돈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처럼 헛웃음을 치는 사람은 이제 없었어요.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쉬 회장이 다시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그는 흔들리던 자신을 추스르려는 듯 일부러 더 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EUV라는 거 없으면 그 아래 등급 장비로도 만들 수 있어요. DUV라고 그건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그 장비를 직접 만들면 됩니다. 지금 국가가 그것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몇 년만 있으면 우리 손으로 만든다니까요. 못 사면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력갱생이에요. 회장님, 그 아래 등급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한 번에 끝낼 작업을 4번, 5번씩 나눠서 겹쳐 찍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미세하게 어긋나서 분량이 쏟아집니다. 시간은 몇 배로 걸리고 돈은 몇 배로 들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도 한국이 EUV로 단번에 찍어내는 물건보다 느리고 비싸고 성능은 떨어집니다. 그렇게 만든 비싸고 느린 물건을 도대체 누가 삽니까? 세계 시장에서 누가 그걸 한국 거 대신 사주냐는 말입니다. 저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를 우리가 직접 만든다고 하셨죠?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10만 개가 넘습니다.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 수천 곳에 흩어져 있어요. 독일에, 일본에, 미국에요. 그리고 그 회사들 대부분이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품을 안 팝니다. 그것도 다 막혔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기계를 만들려고 해도 그 기계에 들어갈 부품 하나를 못 구하는 상황입니다. 부품을 못 구하니 기계를 못 만들고 기계가 없으니 칩을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돌고 도는 함정입니다. 쉬 회장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는 못마땅한 듯 턱기침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던 메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주임님. 그 조용한 목소리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현장에서 일할 때 그 EUV 장비 한 대가 우리 라인에 들어오기로 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날 제 위에 계시던 선임 엔지니어 한 분이 텅 빈 라인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메이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 짧은 침묵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는 지금 두 손이 묶인 채로 두 손이 자유로운 사람하고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발이 아무리 빨라도 손이 묶여 있으면 결승선까지 못 간다고요. 회의실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한탄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오늘 부주임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선임이 그날 무슨 말을 한 건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손이 묶여 있다는 거였어요. 쉬 회장이 메이를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메이 동지, 자네가 뭘 안다고 끼어드는 거야. 자네는 우리 편 아닌가. 이런 자리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면 안 되지. 저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회장님. 메이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사실 편입니다. 그리고 방금 부주임님이 말씀하신 그 장비 이야기는 적어도 제가 두 눈으로 겪은 사실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제가 겪지 않은 일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15대 하나. 그 견고하던 숫자가 방금 막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15대 하나에서 14대 둘로요. 물론 단 한 사람이 동요했다고 해서 분위기가 통째로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쉬 회장은 여전히 코웃음을 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천 박사는 여전히 다음 데이터를 들이밀 채비를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팔짱을 낀 채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얼음도 처음 금이 가는 건 아주 작은 한 점에서 시작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 한 점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도요. 장 위원장은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꺼운 안경 너머의 그 눈빛이 아까보다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그분이 천천히 손을 들어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다시 내려놓으며 아주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자오 부주임. 계속하시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침묵을 깬 그 순간 이 회의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모두가 직감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가장 아픈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아꼈던 한 사람, 제가 가장 비싸게 데려왔던 그 천재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 방에 있던 모두가 입을 다물게 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장 위원장의 한마디 덕분에 저는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지도가 떴어요. 지도 위에 점이 몇 개 찍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일본, 미국, 그리고 독일. 점들은 작았지만 그 점 하나하나가 우리한테는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EUV 장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장비 한 대를 만들려면 이 점들에 있는 회사들이 만든 부품이 전부 한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빛을 만드는 부품은 한 회사가 가지고 있고 그 빛을 모으는 거울은 또 다른 회사가, 그 거울을 사람, 머리카락의 수만 분의 1까지 매끄럽게 닦는 기술은 또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들은 수십 년간 서로 손발을 맞춰온 사이입니다. 한 가족처럼요. 저는 지도 위의 점들을 손으로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우리한테는 문을 닫았습니다. 한 집만 닫은 게 아니라 온 동네가 약속이라도 한 듯 다 같이 닫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흔들어도 이 동네는 우리를 안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부품을 못 구해서 장비를 못 만들고 장비가 없어서 칩을 못 만드는 겁니다. 첫 단추부터 잠겨 있는 거예요. 천 박사가 또 손을 들었어요. 그는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주임님, 그래도 우회로가 있지 않습니까? 제3국을 통해서 들여오는 방법도 있고 중고 장비를 사 모으는 방법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모은 장비도 꽤 됩니다. 아예 길이 막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모았죠. 저도 그 돈을 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모은 장비가 고장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장비를 만든 회사의 기술자가 직접 와서 고쳐줘야 합니다. 이건 우리 정비공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술자들이 어느 날 우리 공장에서 전부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 듯했어요. 미국이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렸거든요. 중국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 엔지니어들 전부 짐 싸서 나오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출근해 보니 외국 기술자들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에 마시던 커피잔만 남기고 사람들이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공장 한복판에 수백억짜리 장비가 멈춰 서 있는데 그걸 고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두꺼운 매뉴얼을 붙들고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에 안 적힌 부분에서 고장이 나면 손도 못 댑니다. 결국 그 장비는 수백억짜리 고철 덩어리가 돼서 공장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불도 안 들어온 채로요. 저는 그 깜깜한 기계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날 저는 그 멈춘 장비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산 건 장비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산 건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멈춰 세울 수 있는 남의 물건이었구나. 우리는 그걸 우리 것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열쇠는 늘 남이 쥐고 있었어요. 회의실 끝자리의 메이가 천천히 그리고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 눈에 또렷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메이 옆에 앉아있던 또 다른 젊은 관료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입을 열었거든요. 그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걸 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어요. 제가 작년에 한 공장을 점검하러 갔는데요. 거기 라인 책임자가 저를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군요. 부품 하나가 없어서 라인 전체가 2달째 멈춰 있다고요. 그 부품이 손톱만 한 건데 그걸 만드는 회사가 우리한테 안 판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솔직히 그게 그렇게 큰일인지 몰랐어요. 그냥 부품 하나려니 했죠. 손톱만 한 거 하나 때문에 수천억짜리 라인이 2달을 놀고 있다는 게 그때는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주임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게 작은 일이 전혀 아니었네요. 이제 흔들리는 사람이 둘이 됐습니다. 열쇠 대둘이요.
취 회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다들 왜 이래요? 그런 건 다 일시적인 문제예요. 부품 하나쯤 우리가 곧 국산화하면 됩니다. 손톱만 한 거라면서요? 그거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우리 기술자들이 그렇게 무능하지 않아요. 회장님,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손톱만 한 부품 만드는데 그 외국 회사가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그 한 가지 부품만 깎고 또 깎은 회사예요. 할아버지가 하던 걸 아버지가 받고 아버지가 하던 걸 아들이 받아서 3대가 그 부품 하나에 매달린 회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몇 년 만에 따라잡겠다고요? 저는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그런 부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부품이 수만 개고 그 수만 개를 만드는 회사가 전부 따로 흩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 수만 개를 그것도 몇 년 안에 동시에 다 국산화해야 따라잡는 겁니다. 한 개를 40년 걸려 만든 회사들을 우리가 수만 개를 몇 년 만에 다 이긴다고요? 회장님,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취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릴 뿐이었어요. 그 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초조하다는 뜻이었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회로로 모은 장비들, 그게 전부 가장 최신 장비가 아닙니다. 한 세대, 두 세대 뒤떨어진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최신 장비는 애초에 못 사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한국이 이미 두세 걸음 앞서간 자리에서 낡은 신발을 신고 출발하는 셈입니다. 출발선부터가 다른 거예요. 같은 트랙에서 뛰는 게 아닙니다. 회의실은 한층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까처럼 헛웃음을 치는 사람은 이제 한 명도 없었어요.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사람 그림자 여러 개가 손을 맞잡고 있는 그림이 떴어요. 아까 쉬 회장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한국 사람, 대만 사람을 봉투로 사왔다고요. 저는 그 작전에 누구보다 많은 돈을 댄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그 결과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싸게 실패했어요. 실패라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취 회장이 발끈했습니다. 근거를 말씀드리죠. 우리가 데려온 그 사람들, 한국에서는 정말 뛰어난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 사람들이 뛰어났던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혼자서 뛰어났던 게 아닙니다. 저는 화면의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손을 맞잡은 그림자들이었어요. 그 사람 옆에는 가장 좋은 소재를 대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장비가 멈추면 1시간 안에 달려와 고쳐주는 회사가 있었어요. 어제 자기가 실패한 데이터를 아침마다 나눠주는 동료가 있었고 30년치 실패 기록이 차곡차곡 쌓인 거대한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거대한 그물망의 매듭 하나였던 겁니다. 그물에서 매듭 하나만 똑 떼어오면 그건 그냥 짧은 실 한 가닥이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매듭만 사왔습니다. 그물은 못 사왔어요. 그물은 한국 땅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뛰어난 엔지니어가 우리 공장에 와서 보니 자기를 받쳐주던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소재도 그 품질이 안 나오고 장비도 다르고 옆에 물어볼 동료도 없고 참고할 실패 기록도 없어요. 그 사람은 한국에서 명장이었는데 우리 공장에서는 갑자기 맨손이 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여러분,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요리사를 한 명 데려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준 주방이 칼도 무디고 불도 약하고 재료도 삼류고 같이 일할 보조도 없어요. 그 요리사가 별 5개짜리 요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손이 좋아도 못 만듭니다. 본인이 제일 답답하죠. 우리가 딱 그랬습니다. 사람만 데려오면 기술이 저절로 따라온다고 믿었는데 기술은 그 사람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것에 녹아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사람만 떼어오고 그 모든 것을 두고 온 거예요. 천 박사가 입을 열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쉽게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그는 안경을 벗어 한참을 닦았습니다. 그때 메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주임님 말씀이 제가 겪은 것과 똑같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또 그쪽으로 모였어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 한국에서 온 선임 한 분과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어려운 문제도 척척 풀어내서 다들 그분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야근하다 말고 저한테 조용히 그러시더군요. 메이 씨, 나는 여기서 내가 아는 걸 절반도 못 쓰고 있어요. 제가 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알던 방식대로 하려면 그 소재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엔 그 소재를 만드는 회사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메이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분은 결국 1년을 못 채우고 떠났습니다. 떠나는 날 짐을 싸면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여기는 재료가 없는 게 아니라 쌓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은 내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쌓인 시간. 제가 그 말을 천천히 받았습니다. 메이 동지가 아주 정확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없는 건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쌓인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요, 봉투에도 안 들어가고 트럭에도 안 실립니다. 비행기로도 못 나릅니다. 시간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한 해 한 해 견뎌야만 쌓이는 거예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서너수로 늘었습니다. 11대 4쯤 됐을까요? 아직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회의실의 공기는 분명히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쉬 회장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는 더는 비웃지 않았어요. 대신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초조해 보였습니다. 자기 발밑이 흔들리는 걸 느끼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그는 자꾸만 회의실 문 쪽을 흘끔거렸습니다. 마치 도망갈 곳을 찾는 사람처럼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껐어요. 스크린이 까맣게 꺼지자 회의실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드릴 이야기는 자료가 없습니다. 보여드릴 그래프도 통계도 없어요. 그냥 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몇 해 전 제가 가장공을 들여서 데려온 엔지니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그냥 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젊은 나이에 한국과 대만으로 건너가서 그 첨단 메모리 기술의 한복판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본 엔지니어 중에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어요. 저는 그 친구라면 우리가 정말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조금 떨렸습니다. 그 친구를 데려오려고 저는 정말 많은 걸 약속했습니다. 나라에서 제일 좋은 연구실을 주겠다. 원하는 만큼 연구원을 붙여주겠다. 돈은 평생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그 친구가 돈 이야기엔 별로 반응이 없더군요. 대신 눈을 반짝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주임님, 저는 제 손으로 우리나라 첨단 메모리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남의 나라 기술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것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친구는 돈보다 더 큰 걸 보고 있구나 싶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가 우리한테 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희망에 차 있었어요. 그 친구가 밤늦게까지 연구실 불을 켜놓고 일하는 걸 보면서 저는 흐뭇했습니다. 아, 드디어 우리도 되는구나. 이 친구가 해내는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 친구 연구실에 들렀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그 반짝이던 눈빛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깨진 칩 샘플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수백 개, 아니 수천 개가요. 작은 유리 조각처럼 부서진 칩들이 쟁반 위에 수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 깨진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주임님, 저는 제가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팀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수백 명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 수백 명이 매일 아침 서로 어제 실패한 걸 나누면서 다 같이 한 발씩 갔던 거예요. 저는 그 수백 명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혼자입니다. 제가 아무리 똑똑해도 저 혼자서는
그 수백 명이 30년간 쌓은 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친구는 그 무렵 칩을 10단, 12단으로 쌓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이장처럼 얇은 칩을 사람 머리카락 굵기보다 정밀하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층 중에 단 한 층만 아주 미세하게 어긋나도 그 위에 쌓은 게 전부 와르르 무너집니다. 한국은 그걸 척척 쌓아 올리는데 우리는 쌓을 때마다 무너졌어요. 10번 시도하면 9번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친구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거든요. 그 친구는 매일 밤 무너진 칩 더미를 손으로 쓸어 담으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른 연구원한테 들었어요. 새벽에 연구실에 가보면 그 친구가 깨진 칩을 앞에 두고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고요. 자기가 무능해서 그런 줄 알고 자책하면서요.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걸 애써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 친구가 무능해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천재에게 수백 명의 짐을 통째로 지웠던 겁니다. 그건 천재가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 친구를 데려와서 사실은 그 친구를 망가뜨린 겁니다. 그 친구의 자존심을, 그 친구의 빛나던 눈을 제 손으로 꺼뜨린 거예요. 그게 저는 지금도 가장 후회됩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그 친구는 결국 우리 회사를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부주임님, 한국이 대단한 건 천재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도망 안 가고 버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30년을 3년 만에 사려고 했어요. 그게 처음부터 잘못이었습니다. 시간은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을 남기고 그 친구는 떠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꼭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잠깐만 들어 주십시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한국도 처음부터 강했던 게 절대 아닙니다. 40년 전, 50년 전에는 한국도 미국과 일본을 보고 베끼던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때 일본은 한국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따위가 무슨 반도체냐, 어림도 없다고요. 여러분, 그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한테 하는 그 말을 그때 일본이 한국한테 했던 겁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요. 회의실 사람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비웃음 속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한 세대가 견디고 또 한 세대가 견뎠어요. 빚을 내서 공장을 짓고 그 공장이 망할 뻔한 위기를, 또 이를 악물고 버티고 기름값이 없어서 라인을 멈출 뻔한 것도 버티고, 그렇게 30년, 40년을 한자리에서 쌓았습니다. 우리가 비웃던 그 더딘 시간을 그들은 묵묵히 견뎌낸 겁니다. 도망갈 수 있었는데 안 갔어요.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빨리 가려고 했고 그들은 오래 갔습니다. 그리고 첨단 메모리라는 건 빨리 달리는 사람이 도착하는 곳이 아니라 오래 버틴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속도로 이기려 했는데 거기는 속도로는 절대 못 가는 곳이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무거워진 분위기를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했거든요. 화면에 그래프 하나가 떴습니다. 위로 쭉쭉 올라가는 보기 좋은 빨간 선이었어요. 이건 쉬 회장님 회사가 정부에 제출한 수율 보고서입니다. 쉬 회장의 눈이 번쩍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어요. 수율이라는 건 100개를 만들면 그중 몇 개가 멀쩡하게 나오느냐를 말합니다. 이게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면 수율이 아주 보기 좋게 올라가고 있죠. 우상향입니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회장님 회사는 작년에도 국가에서 아주 큰 돈을 또 받았습니다. 곧 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하면서요. 그게 사실이니까 받았죠. 무슨 문제 있습니까? 쉬 회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졌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요.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그래프 위에 다른 선 하나가 겹쳐서 떴어요. 아래로 축 처져서 바닥을 기는 파란 선이었습니다. 이건 같은 공장의 현장 라인장이 제 개인 연락처로 몰래 보내온 진짜 수율입니다.
회의실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빨간 선은 하늘로 솟아오르는데 파란 선은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두 선은 같은 회사, 같은 공장의 숫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전히 달랐어요. 보고서에는 수율이 쑥쑥 올라간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100개를 만들면 90개도 넘게 깨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불량이었어요. 멀쩡한 게 10개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회사는 그 처참한 진짜 숫자를 숨기고 보기 좋은 가짜 숫자를 정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그래프로 국가의 돈을 또 받아갔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그랬습니다. 그건 측정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라인마다 기준이. 쉬 회장이 더듬거렸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측정 기준이 다르다고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그 라인장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윗선에서 진짜 숫자를 올리면 예산이 끊긴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안 그리면 잘린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매달 거짓 보고서를 그리면서 양심에 찔려서 잠을 못 잤다고 했습니다. 아이 얼굴 볼 면목이 없었다고요. 결국 그 라인장은 제 발로 회사를 나갔습니다. 더는 거짓말 못 하겠다면서요. 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겁니다. 쉬 회장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려다가 잔을 놓쳐서 탁자에 물을 쏟았습니다. 아무도 그걸 닦아주지 않았어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대놓고 쉬 회장을 쳐다봤거든요. 아까까지 맞아요, 맞아요 하며 그의 편을 들던 젊은 임원들조차 슬그머니 의자를 돌려 그에게서 몸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천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회의 때마다 본 그 좋은 보고서들이 다 저런 식이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 숫자들을 믿고 또 돈을 내주고 또 믿고 전부가 그랬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았습니다. 돈을 계속 받으려면 성과가 있어야 하니까 없는 성과를 종이 위에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짜 성과에 진짜 돈을 부었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콸콸 부으면서 서로 독이 차오르고 있다고 속인 겁니다. 박수를 치면서요. 그 60조 중에 상당 부분이 그렇게 종이 위에서만 차오르다가 바닥으로 다 새어나갔습니다. 천 박사가 자기 태블릿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을 끄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더는 들이밀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믿던 숫자가 사실은 거짓이었으니까요. 이제 회의실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세는 게 더 빠를 정도가 됐습니다. 15명 중에 쉬 회장 한 사람을 빼고는 거의 다 고개를 떨구거나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열에 7, 8이 넘어왔어요. 메이는 두 눈에 무언가 차오르는 걸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래, 지금은 많이 뒤처졌다. 하지만 우리가 죽기 살기로 따라잡으면 되지 않나? 그래도 거리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받은 진짜 충격은 거리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두 개의 선을 띄웠습니다. 하나는 한국, 하나는 우리였어요. 그런데 두 선 사이의 간격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넓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한 칸 겨우 올라가는 동안 한국은 그 사이에 두 칸, 세 칸을 올라가 버렸습니다. 거리가 좁혀지기는커녕 매년 더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빨리 뛸수록 더 멀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AI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AI에 미쳤어요. 그 AI를 돌리려면 그 첨단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걸 서로 사겠다고 전 세계가 줄을 섰습니다. 그 시장이 지금 350억 달러쯤 되는데 몇 년 안에 1000억 달러로 커진다고 합니다. 3배 가까이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누가 쓸어 담겠습니까? 그 메모리를 만들 줄 아는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한국 쪽 선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그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다음 세대 기술에 또 투자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물건을 만들고 더 많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또 투자하고 돈이 기술을 낳고 기술이 또 돈을 낳는 거예요. 그 바퀴가 점점 더 빨리, 더 힘차게 굴러갑니다. 한번 굴러가기 시작한 그 바퀴는 아무도 못 멈춥니다. 저는 우리 쪽 선을 가리켰습니다. 그 선은 거의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그 시장에 못 들어갑니다. 물건을 못 만드니까요. 그러니 돈을 못 법니다. 돈을 못 버니까 다음 투자도 우리 힘으로는 못 합니다. 국가가 계속 돈을 대줘야만 겨우 숨만 쉬는데 그 돈마저 아까 보신 것처럼 줄줄 새고 있어요. 한국의 바퀴는 점점 빨라지고 우리 바퀴는 점점 느려집니다. 그러니 거리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잡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게임이었던 거예요. 회의실이 침통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쉬 회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 쾅 소리를 냈어요. 아니, 잠깐만요. 다들 왜 이렇게 비관적이야? 나한테 다 방법이 있다니까요. 내가 다른 길을 뚫어놨어요. 모두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빠르게 말을 쏟아냈어요. 내가 제3국에 회사를 하나 세워놨습니다. 거기를 통하면 막힌 장비랑 부품을 우회로 들여올 수 있어요. 한국 거랑 똑같은 걸 만들 수 있다고요. 내가 그걸 위해서 진작에 손을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내가 살려놓을 수 있다니까.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화면을 넘겼습니다. 화면에 신문기사 하나가 큼지막하게 떴습니다. 쉬 회장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입을 벌린 채로 굳어버렸어요. 회장님이 세웠다는 그 제3국 회사 말입니다. 며칠 전에 그쪽 나라 정부에 적발됐습니다. 중국으로 몰래 장비를 빼돌리려는 위장회사라는 게 다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는 문을 닫았고 들여오려던 장비는 전부 그 자리에서 압수됐습니다. 회장님이 거기 부은 돈도 전부 날아갔어요. 그것도 전부 국가의 돈이었죠. 회장님은 이 일을 정부에 보고도 안 하셨더군요. 제가 다른 경로로 알게 됐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짧게 탄식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회장님,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비난하려는 게 아니었거든요. 회장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또 우회로를 찾으셨습니다. 또 돈으로 뚫으려고 하셨어요. 저는 그게 회장님 한 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막히면 돌아가면 되고 돌아가다 막히면 또 다른 길로 돌아가면 된다고요. 돈이 길을 만들어 준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그렇게 10년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출발한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돈을 더 많이 태웠을 뿐이에요. 돈으로 뚫는 길은 처음부터 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길처럼 보이는 낭떠러지였어요. 우리는 그 낭떠러지로 60조를 밀어 넣은 거예요. 쉬 회장은 선체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넘어진 의자를 세울 생각도 못하고 그냥 바닥에 가까운 자세로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그 거만하고 당당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그 묵직한 금시계가 유난히 무거워 보였어요. 이제 회의실에서 그의 편에 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15명의 시선이 다시 한번 저에게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언가 거대한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가는 사람들의 무겁고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상석의 장 위원장이 처음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분이 두꺼운 안경을 천천히 벗었어요. 그리고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문질렀습니다.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가진 그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천재로도 살 수 없는 그 마지막 한 가지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 방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고개를 끄덕이게 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아픈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저는 화면을 완전히 껐습니다. 회의실이 어두워졌어요. 이제 보여드릴 자료는 필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숫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우리가 못 넘은 벽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올 수 없는 장비의 벽,
옮겨지지 않는 사람의 벽, 새어나가는 돈의 벽, 그리고 점점 벌어지는 시간의 벽.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가진 그 진짜 무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15명이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무기가 좋은 장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사려고 했어요. 한국의 무기가 천재 엔지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빼왔어요. 한국의 무기가 결국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부었어요. 그런데 전부 틀렸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그 어느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10년 동안 엉뚱한 걸 쫓아다닌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실패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눈치였어요. 누군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그 엔지니어들은 10년을 내리 실패해도 회사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그 긴 실패를 묵묵히 견뎌줬어요. 윗사람이 와서 괜찮다, 또 해봐라, 그 실패도 다 우리 자산이다 하고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 놓고 10,000번을 실패할 수 있었어요. 잘릴 걱정 없이, 욕먹을 걱정 없이요. 그리고 그 10,000번의 실패가 차곡차곡 쌓여서 마침내 단 한 번의 성공이 된 겁니다. 실패가 허락됐기 때문에 비로소 성공에 도달한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제가 한국 공장을 견학 갔을 때 가장 충격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엔 실패 기록을 모아둔 거대한 창고가 있었습니다. 깨진 칩들, 실패한 데이터들, 망한 실험들을 수십 년치를 다 보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실패한 걸 왜 버리지 않고 모아두냐고 물었더니 안내하던 사람이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이게 저희 회사에서 제일 비싼 보물입니다. 이 실패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희도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실패가 절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실패해도 예산이 끊기고 책임자가 그날로 잘렸어요. 그러니까 다들 실패를 숨겼습니다. 아까 보신 그 가짜 보고서처럼요. 실패를 숨기니까 그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실패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어요. 우리는 10,000번을 실패하고도 단 한 번도 배우지 못한 겁니다. 실패를 죄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실패를 보물로 모았고 우리는 실패를 쓰레기통에 숨겼습니다. 그게 그 모든 차이의 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한국이 가진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건 실패해도 괜찮다고 등을 두드려주는 마음이었어요. 30년 동안 도망가지 않고 한자리를 지킨 사람들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건 봉투에도 안 들어가고 트럭에도 안 실리고 위장회사로도 못 빼돌립니다. 그건 그 나라가, 그 사람들이 30년 동안 한 땀 한 땀 손으로 짠 거니까요. 우리는 그걸 3년 만에 돈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쉬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의 그 거만함이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길 잃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빼온 사람들, 내가 지은 그 큰 공장, 내가 받은 돈. 그게 다 헛것이었다는 겁니까? 내가 1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그도 어떤 의미로는 그 잘못된 믿음이 만든 가장 큰 피해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회장님이 빼온 그 사람들 중에 린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천재 친구예요. 그 친구가 우리 회사를 떠난 뒤에 잠깐 회장님 회사로 갔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쉬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친구가 회장님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 보고서에 그 친구는 이렇게 솔직하게 썼어요. 이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빠른 길입니다. 진실을 쓴 겁니다. 자기 자리를 걸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그 보고서를 그 친구 앞에서 찢어버리셨죠.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해. 안 되는 건 내가 무능한 거야. 그러고는 그 친구를 가장 먼저 내치셨어요. 진실을 말한 사람을 회장님은 가장 먼저 잘라낸 겁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회장님이 그날 그 친구의 진실을 한 번만이라도 들으셨다면 우리는 적어도 몇 년은 아꼈을 겁니다. 어쩌면 다른 길을 찾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회장님은 진실 대신 거짓 그래프를 택하셨습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그게 돈을 더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날 잘라낸 건 한 사람의 엔지니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회장님이 두 손으로 찢어버린 겁니다. 쉬리 회장은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가 작게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그 거대하고 당당하던 사람이 회의실 차가운 바닥에 가까이 앉아서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손목에 그 묵직한 금시계가 형광등 불빛에 차갑게 반짝였어요. 아무도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건 멸시가 아니었어요. 마침내 진실 앞에 무너진 한 사람을 향한 무겁고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알았습니다. 이 방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이제 다 넘어왔다는 걸요. 15대 하나로 시작했던 그 외로운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그때 회의가 시작된 뒤로 단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던 장 위원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 이른이 넘은 노인에게 쏠렸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말없이 서 계셨어요. 두꺼운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천천히 닦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30년을 앉아 있었네. 그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우리가 못하는 게 없는 나라라고 믿었어. 정말 그렇게 믿었지. 마음만 먹으면 다 따라잡았으니까. 누가 비웃어도 우리는 결국 다 해냈으니까. 그래서 오늘 자오 부주임이 처음 그 말을 꺼냈을 때 솔직히 나는 화가 났네. 속으로 생각했어. 저 사람이 결국 패배주의에 빠졌구나. 저런 말은 입 밖에 내면 안 되는데 하고 말이야. 그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네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나니 나는 부끄럽네. 정말 부끄러워. 우리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끝까지 인정하지 못했어. 인정하는 게 고치는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진짜 지는 게 뭔지 오늘 알았네. 진짜 지는 건 못하는 걸 인정 안 하고 같은 실수를 또 하고 또 하는 거였어.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똑같이 졌던 거야. 다만 그걸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패배를 종이 위에서 승리로 바꿔놓고 박수를 쳤던 거야. 그분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 앉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천천히 둘러봤어요. 이제 인정하세. 우리는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어. 적어도 지금까지의 이 방식으로는 영원히 못 따라잡아.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게 진짜 시작이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10년을 반복할 테니까.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건 그 방에 있던 15명 모두가 사실은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이었으니까요. 다만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장 위원장이 저를 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자오 부주임,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자네 생각을 말해보게.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정답은 모릅니다. 솔직히 저도 길을 잃은 사람 중 하나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넘어서는 길은 한국을 베끼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걸었던 그 어렵고 더딘 길을 우리도 똑같이 우리 발로 걷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고 한자리에서 실패를 허락하면서 30년을 견디는 거예요. 빠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아니, 지름길을 찾으려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가 진 진짜 이유였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끝자리의 메이가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깊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빨리 가려다가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건 화려한 무대 위에 있는 게 아니더군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깜깜하고 추운 곳에서 평범한 사람 한 명 한 명이 도망 안 가고
버틴 그 보이지 않는 긴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진짜로 가르쳐 준 건 반도체 기술이 아니었어요. 빨리 가는 것보다 오래 가는 게 더 강하다는 그 단순하고도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결제한 그 60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떤 처벌이든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책임은 제가 이 진실을 너무 늦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어요. 그게 제 가장 큰 잘못입니다. 부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만큼은 거짓 그래프가 아니라 정직한 실패를 물려줍시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우리가 못한 걸 그 실패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게 오늘 무너진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일 겁니다. 회의실은 오래도록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창밖의 회색 하늘이 어느새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두껍게 깔려있던 구름 사이로 가느다란 햇살 한 줄기가 긴 마호가니 탁자 위로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그 빛이 식어버린 찻잔들 위로 그리고 고개 숙인 사람들의 어깨 위로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비웃었던 그 한국이라는 나라도 분명 처음에는 이런 깜깜하고 추운 회의실에서 시작했을 거라고요. 아무도 안 알아주던 그 가난한 시절에 누군가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을 거라고요. 비웃음을 견디고 실패를 견디고 가난을 견디면서요. 그리고 그 평범한 사람들의 묵묵한 버팀이 30년이 지나 마침내 온 세계가 우러러보고 줄을 서는 기술이 됐을 거라고요. 우리가 비웃던 그 더딘 시간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고 믿음이고 도망가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누구도 베낄 수 없어요. 오직 묵묵히 견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니까요. 어쩌면 그게 한국이 우리에게 알려준 가장 값진 교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중국 고위 관료가 베이징에서 털어놓은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이 60조를 쏟아붓고도 끝내 갖지 못한 기술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그 기술이 세계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널리 공유해주세요. 묵묵히 견딘 시간이 결국 세계를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소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